자, 그럼 기출무한적용 수1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 맨 앞에 나와 있는 서론 파트부터 최신 경향 분석이에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대수능 시험 문제인 2022학년도 수능 문제를 수1으로 출제된 게 11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빠짐없이 모두 분석해 봄으로써 자, 현 교과서로 출제된 가장 최근 시험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개념이 어떻게 이용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가 본론 파트에서 기출 분석하고 그리고 공부해 나갈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될지 자, 그 방향성을 이 최신 경향 분석을 통해서 얻으면 된다. 첫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15번까지의 객관식 문제에서는 수1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등차 수열 모든 홀수 번째 문항이 수1과 관계된 문제들이고요. 모든 짝수 번째 문제가 수2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살피면서 특히 이런 1번, 3번, 5번 쉬운 문제들 살필 때에는 풀이뿐만이 아니라 쓰인 개념이 어떤 것들이 적용되고 이용되도록 되어 있었는지 잘 빠짐없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지수입니다. 무리수가 막 올라가 있고요. 보통 1번 문제에 출제되던 것보다는 약간 까다로워 보여요.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배웠는지 개념입니다. 자, 선생님이 쓰인 개념 그리고 읽어내면 좋을 개념들 노란색으로 옆에다 적어줄 테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실수지수로의 확장을 공부했었잖아. 그러니까 저런 무리수 같은 거 올라가 있어도 지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지수의 확장입니다. 학습 목표고요. 자, 그것을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계산을 진행할 때는 확장된 지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을 통해서 똑같이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실수지수가 아닌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밑을 모두 통일시켜주면 2로 통일시키는 게 편하겠네. 그러면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루트 3 빼기 2. 자, 이렇게 곱해졌을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 자연수 지수에서의 지수 법칙과 똑같은 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에 루트 3 플러스 2가 되었고요. 루트 3 빼기 2가 되었고요. 자, 이 또한 2의 a제곱 거기에 b제곱이 되었을 때 a, b를 곱한 것으로 구하게 돼 있지. 2에 루트 3 플러스 2 거기에다가 루트 3 빼기 2 곱해주게 되면 아, 맞아. 무리수에선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해주게 되면 유리수로 바뀌게 돼. 루트 3 제곱 3이에요. 2의 제곱 4예요. 자,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정수지수의 뜻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2분의 1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용된 것을 보면 정말 이거 그대로입니다. 자, 이 지수 법칙에 대한 것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선 뭐 이용되었니?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그게 a의 x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을 지수 단원에서 공부했을 뿐 아니라 로그의 성질을 공부할 때 로그의 성질 더해 놓은 게 있으면 곱해야 돼요. 곱해 놓은 것이 있으면 더하면 돼. 아,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었던 거구나.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용된 것은 무엇인가요? a의 x제곱에 y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a의 xy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 사이 과정 이것이고요. 요 사이 과정 이것이고요. 나머지 더 이상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배운 개념 그대로 출제한다.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등차 수열뿐 아니라 등비 수열까지 그것의 뜻대로 나열해보고 그 규칙을 발견 및 이용해서 일반항 그리고 합공식 등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등차, 등비수열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일반항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 나열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풀이를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정도 풀이하겠습니다. A2가 6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 A4 더하기 A6 네가 3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등차 수열을 나열하며 공부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발견한 것을 사실 합공식 등에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대칭성이고요. 그 대칭성을 등차 중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등차 중앙을 이용해 주면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웃한 3개의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A5가 가운데에 있는 거겠지? 자, 그 녀석의 2배가 우리 둘의 합과 같기 때문에 A5를 구하면 2분의 A4 더하기 A6. 사실 평균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 18이라고 구할 수 있지 않니? 자, 그러면 A2가 구해졌고요. A5가 구해졌고요. 18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바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씩 하나씩 갈 때마다 D씩 더해진다 이것이기 때문에, 자, 3D의 값이 1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이 18이라는 게 A2 플러스 3D와 같아야 되니까 3D의 값이 18 빼기 6, 바로 12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8 빼기 6, 12예요. 그래서 D의 값이 4다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일반항을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 그냥 나 A5에서 더해서 구할래 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날 어차피 학교를 들어가면서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등차 수열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5번째 계단에 있었어. 내가 여기에 있었어. 거기서 10번째 계단까지 올라가. 그러면 몇 계단을 올라가야 돼? 5계단을 올라가야 돼. 자, 그래서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5에다가 5배의 D를 더해서 구했다. A5의 값이 18이고 5 곱하기 D 구해주면 20이 되어서, 자, 38이라고 구할 수 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는 것도 A1 첫 번째, 그리고 N번째, N번째와 첫 번째 계단 사이에는 N-1개의 계단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식이었다. 자, 지금과 같이 첫 번째 풀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편한 풀이도 있는데, 등차 중앙을 공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칭성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었다면 짝수 번째 항만 나열해도 편합니다. 지금 짝수 번째라 그러면서 5라고 적었어요. 자, A4 더하기 A6 두 개의 합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것과 같아? 바로 36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등차 수열. 시험장 들어가는 계단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2계단씩 올라가도 등차 수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2D만큼 더한 것이고요. 여기서 2D만큼 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둘을 더해도 똑같이 36이 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도, 두 번째 항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해도, 세 번째 항과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해도 계속해서 그 둘의 평균은 등차 중항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와 같은 등차 중항이 n개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고, 2개씩 더하면 계속해서 같은 것이 2분의 n 쌍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36이 되는 것을 알고 네가 6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30이 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 A2와 A8을 역시 얻었기 때문에 A8 빼기 A2 6D가 되겠지. 자, 그래서 A8 빼기 A2 해주게 되면 얻어지는 게 24입니다. 24가 6D이므로 D 이퀄 4다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2D입니다. 2D, 3으로 나누어서 구해주면 8이 되는데, 여기서 2D만큼 더 더해주면 바로 A10의 값을 A8로부터, 바로 근처에 있는 항으로부터 8을 더해서 2D가 8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8, 똑같이 정답을 가장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는 딱 3개의 항을 구할 수 있으면 됐고요. 짝수 번째 수들끼리 찾았을 때에도 플러스 2D씩의 등차 수열이 그대로 성립함을 확인하면 됐고, 그리고 등차 수열 및 등비 수열, 그 모든 기본 원리는 수열 단원에 있는 모든 개념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열로부터 나열해보고 관찰하고 그 규칙성을 발견 및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 단원의 큰 전체 흐름대로, 목표대로, 본질대로 풀이했을 때 최선의 풀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되고요. 자, 뒤에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다른 문제들도 모두 이 나열과 관계된 것을 묻는 것이다 라는 걸 금방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지?
자, 문제에 이 부분 밑줄 그으면 됩니다. 모든 자연수 n 밑줄 긋고요. 그리고 a n 플러스 1 거기 밑줄 긋고요. a n 거기에 밑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접한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과 과정에는 이것에 대해서 등차, 등비 수열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다룰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옛날에는 점화식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 용어까지 일부러 퇴출을 시켰어요.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이 교과 과정상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단 한마디만 얻으면 됩니다. 나열해보고 규칙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납적 정의다라는 것의 본질대로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바로 앞에 있는 항으로 그 다음 항이, 그 다음 항으로부터 또 그 다음 항이 도미노 넘어지듯이 구해진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고요. A1이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어떤 경우에는 EAN이라고 전항에다가 2배를 곱해서 구해지도록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AN 빼기 7이라고 해서 이 전항에서 7을 빼서 구해지도록 돼 있는데, 그 구분이 AN이 7보다 작을 때이고요. AN이 7보다 같거나 클 때 이와 같이 되므로, 자, N인지 AN인지는 조금 잘 구분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N인지 AN인지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AN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A1이 7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A2를 구할 때 N은 이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구해주면 됩니다. 왜? A1이 7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2배 해주면 2가 될 거 아니야? 자, 여전히 A2 또한 7보다 작기 때문에 A2에서 A3를 구할 때 또한 이 관계식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2배 해주면 4예요. 심지어 여기까지는 등차 등비입니다. 밑에 있는 건 등차, 위에 있는 건 등비 수열을 만들게 되는 그런 귀납적 정의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요. 자, 그 다음 A4를 구해볼게요. A4를 구해보았더니 2배 하면 8 되고, 이제는 네가 7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을 구할 땐 이 밑에 관계식을 이용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 A4가 8, 7보다 크니까 이 관계식의 A5를 구하면 되겠구나. A5는 7을 빼서 구해주었더니 다시 1이 되었고, 이 1이라는 것이 다시 7보다 작기 때문에 A6를 구할 때에는 역시 위에 있는 관계식을 통해 2배, 2가 됨을 확인하였고, 자, A7 역시 4가 됨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규칙이 2배, 이 전항에 같은 수를 곱하며 등비수열이에요. 이 전항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며 등차 수열에서의 규칙이에요. 그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이쁘게 이것이 계속해서 2배씩 해서 8이 되는 순간 다시 7이 빠져서 1이 되고, 8이 되는 순간 다시 7이 빠져서 1이 되고, 1248, 1248, 128, 1248 이것이 마치 아르페지오 반주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인가요? 자, 선생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 규칙 없는 것을 출제한다. 새로운 것을 출제한다. 아무 소재를 통해서 이 본질을 묻기 위해 출제한다. 이것은 수능시험 문제지 장난이 아니다. 이거 수능시험 문제지 아르페지오 반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과서에 더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1248 등의 등비 수열을 나열 및 관찰하는 것은 우리 수원 교과서 안에서만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때, 그리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및 합을 구해 나갈 때 여러 차례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적인 등비 수열을, 그것도 이 문제 안에선 2번 이상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뒷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 안에서도 개념 간의 관계와 연결 관계가 문제 간에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것은 실제 교과 과정 목표대로 정확하게 개념대로 공부한 학생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기 위한 평가원의 기법과도 같습니다. 이 시험지에도 여러 차례 보이게 되므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마의 뜻이라는 것이 이용됩니다. 자, 첫 번째 이용된 것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요. 그 다음 나열 및 발견이야. 다른 거 없어. 등차 등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다음은 지금 파랑까지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의 뜻입니다. 성질까지 가지도 않아요. 공식까지 가지도 않아요. 뜻 무엇이니? 합의 기호입니다.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지금 주어진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자, 이거 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10개도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나열해 보는 것이 수열 단원의 덕목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거 40개 구하라고 해도 했을 수 있겠다.
한 마디마다 1, 2, 4, 8을 모두 더하면 2의 4제곱 빼기 1이 되고요. 1, 2, 4, 8을 모두 더하면 2의 4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이고 이것이 15인데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0이라고 구할 수 있는 주기성이 주어지는 수열인데 딱 2번이라도 이것을 보여준 이유.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비 수열. 그것도 공비가 2나 2분의 1인 것. 우리 교과서를 통해 지수, 함수, 그리고 등비, 수열 등에서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r 분의 a 1의 r의 n 이러한 형태란 말이야. 이거 뒤집어주게 되면 2의 n제곱 빼기 1이라는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지금 전체 16에서 1을 빼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내고 이용할 수 있었는데 뒤에 최고난도 문제에서 왠지 이용될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선생님은 이 문제를 통해 받았습니다. 똑같은 걸 2번을 시켰잖아.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힌트 또한 주어져 있었다.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자, 7번 문제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에서 뜻 또는 그래프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다룰 수 있다. 공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은 삼각함수의 뜻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원주상에서의 점의 좌표 및 기울기로 정의된 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뜻이다. 자, 왜 이것을 골랐냐? 맨 앞에 있는 파이에서 세타 2분의 3파이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서 떠오른 개념이 있기 때문이야. 삼각함수의 값을 2분의 파이까지 0에서부터 90도까지만 다루는 것이 중등 삼각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린 그것을 원으로 확장 정의하는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로 일반각과 호도법 당당한 첫 번째 학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각의 크기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루는 삼각함수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원의 생김새이고 이 단원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밖에 없다. 자, 보겠습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에서는 각의 크기가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한 만큼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2분의 3파이 이전의 각이다 라는 것은 너는 3, 4분면의 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것을 보고 처리하고 풀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은 것 같고 요 사이에 있는 각이다 라고 보았을 때 불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 탄젠트도 있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네요. 그래프가 아니라 원을 이용해서 정의대로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달라진 정의대로 회전량입니다. 이것이 삼각함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정의대로 다루게 되면 한 포인트를 잡아서 정답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냥 이것을 단순히 공식이나 그래프 등을 통해서 다루었을 시에는 그러면 2차례, 3차례의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자, 이렇게 원을 통해서 회전하였을 때 이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이라고 한다면 x좌표를 그냥 코사인, y좌표를 그냥 사인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x분의 y, 즉 이것의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정의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삼각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본질대로 우린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코사인 값, 사인 값은 둘 다 3, 4분면이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흔히 얼싸안고라고 말하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말하는 것이고 삼각함수의 부호 및 삼각함수의 뜻에 의한 것은 모두 이 원을 통해서 정의되어 있고 다루게 되어 있다. 자, 일단 양수임을 알았으니까 주어져 있는 방정식 탄젠트를 양변에 그냥 곱해도 되겠습니다. 0이 아닌 거 알아요. 자, 탄젠트를 t라고 써서 한번 표현해 보면 t제곱 마이너스 6 이퀄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t제곱 빼기 t 마이너스 6 이퀄 0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이퀄 0 이와 같이 되는데 t의 값이 양수로는 3, 음수로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너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 t의 값이 3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아무 것이나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3이에요. y 이퀄 3x.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라는 단위 원의 방정식이에요. 둘을 연립해서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면 코사인 사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삼각 B를 이용해도 좋아. 이제는 이쪽에 있는 것을 찾아서 네가 1이고 네가 3이면 그러면 탄젠트 값이 3이 되는 그냥 기본적인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지 않았니? 그럼 루트 10이 나오는데 이 직각삼각형과 동일하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이쪽에 두고 관찰하면 되는 것이므로 코사인 값, 사인 값을 여기서 그냥 구해준 다음에 좌표만 반대로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림은 11번에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 그림을 통해 공부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여기서 구해진 루트 10 분의 1의 음수 방향으로 여기서 구해주는 루트 10분의 3의 음수 방향으로 나타나는 점을 의미하는 각의 크기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라고 구해주면 되고요. 유리화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 10분의 4 루트 10 정답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이 되는 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어떠한 것을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고 그것을 이용했을 시에 얼마나 풀이가 간단하고 쉬운 것들이 안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읽어내진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저 계산만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했을 시 얼마나 크게 풀이가 갈라질 수 있는지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자, 9번 문제. 한 자릿수 문제인데 막 이런 지수함수 2개 있고 직선까지 있는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9번 문제에서 당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했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풀이를 시도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뭐예요? 그냥 이 지수함수와 직선을 연립하고 그리고 또 이 지수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잡은 후에 모두 방정식으로 처리한 것인데 자, 지금은 선생님이 중간중간 풀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생략하고 했기 때문이지 학생 입장에서 이와 같이 계산을 했을 시엔 10줄 넘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문제를 보고 바로 얘네들을 연립해서 좌표 계산을 하는 것만 보이는가? 선생님, 저는 그래도 시험장에서 이거 보고 개념적인 거 떠올릴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아마도 나는 시험장에선 그게 안 떠올라서 저런 연립에 의한 풀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시에 풀이 된다라는 거를 평가원이 알고 출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말도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만 자,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9번, 11번, 13번까지를 모두 보셔야 됩니다. 9번, 11번, 13번 지금 한번 모두 읽어보세요. 직선과 지수, 로그, 삼각, 함수 즉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우리가 수원에서 공부하는 함수들의 연립이고 교점입니다. 세 문제가 모두 그래요. 9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1번, 13번까지 지금 홀수 번째 문제 수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3연타 이렇게 출제했다고. 한 번은 지수함수, 한 번은 로그함수, 한 번은 삼각함수. 평가원이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준킬러라는 것이 4점 초반부의 문제이고 거기서 평가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 배웠는지를 떠올려보고 그 개념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출제되었을 때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걸 연립해서 계산만 해? 이 시험을 놓고 9번, 11번, 13번을 놓고 잘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원에서 공부한 함수가 나왔을 때 그에 맞게 개념대로 좀 행동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연립해서 푼 친구들 11번도 연립해서 풀이했나요? 13번도 연립해서 풀이를 했다면 거기서도 계산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자, 한두 문제가 아니라 무려 연타 3연타석입니다.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되는 이유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얘네들 방정식을 중심으로 공부한 곳이 하나도 없어.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등을 풀이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지수식끼리, 로그식끼리 혹은 어떤 삼각함수와 상수, 그것도 그래프를 관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지수 방정식이라는 용어까지 삭제해 가면서 이걸 기능적으로 연립 계산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4점짜리 문제에선 얘네들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연립하고 다항함수와 초월함수를 연립하는 건 심지어 없어요. 아예. 그걸 계산하는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 방정식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리는 모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함수는 그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그것을 통해 접근하고 풀이했을 시에 최선의 풀이를 할 수 있게 해두었다. 자, 몇 줄 되지도 않아요. 9번, 11번, 13번 모두 동일한 얘기라고, 연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선부터 볼게요. 자, 직선. 우리 교과 과정에서 직접 출제 영역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것이 출제되는 이유 바로 무엇이니? 미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탄젠트 등이 모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리가 루트 5라고 되어 있는 순간 이 기울기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미분 계수라는 어원 자체가 1차식의 계수입니다. 1대 2이기 때문에 네가 1이고 네가 2야. 끝! 일단 간접 영역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개념, 본질.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나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모두 똑같다 이거야. 너분의 너가 늘 똑같다 이거야. 평균 변화율, 탄젠트 부르는 말도 많고 이 그림 자체가 떠올리도록 하는 개념도 많아. 만약 여기까지라도 발견을 했다면 연립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립을 해서 지수함수끼리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풀이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직선 이외에 또 중요 개념이 무엇이지? 지수함수잖아요. 얘는 간접 출제 영역에 있는 거고 이게 수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중심으로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네. 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어떤 개념들인지를 살펴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젠 눈에 더 보이고 있을 겁니다. 3분의 2, 3분의 2. 저 일정한 비율, 밑이라는 거. 이거 등비수열에서도 공비 등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던 녀석이거든. 지수함수의 본질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거야. 그리고 밑이 동일한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 둘은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어. 자, 물론 평행이동을 통해서 처리하고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선생님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냥 지수함수의 본질만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점근선에 관심을 두어야지. y = 1 점근선을 그어보면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옆으로 일씩 움직여 갈 때마다 일씩 움직여 갈 때마다 3분의 2배씩 되어 간다라는 뜻이야. 정말이요? 지수함수를 처음에 지수함수의 뜻대로 그려보도록 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 처음 그려볼 때 모두 밑이 2인 것으로 먼저 그려보게 되지. 0,1을 반드시 지나고 0, 그치 2의 0제곱이 1이다. 지수에서 공부했던 내용부터 1을 집어넣으면 1,a를 지나고 1이에요, 2예요, 하나 더 가면 4예요. 1, 2, 4, 8 등비수열.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등비수열.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더 보겠습니다. 여기 y 이퀄 3분의 8 또한 점근선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또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로부터 옆으로 갔을 때 얼만큼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야. 자,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하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나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보다 네가 왼쪽으로 이만큼 더 왼쪽으로 가 있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 길이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는 여기에 있어요. 왜? 너는 원래 있었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1만큼 왼쪽으로 가져간 거야. 너는 3만큼 가져간 거거든. 이만큼 더 갔잖아. 그래서 알파라는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 둘이 같은 길이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1만큼 우측으로 왔을 때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이 전체는 2니까 1만큼 우측으로 왔을 때 너는 3분의 2 알파가 되게 되어 있다. 우리 둘 사이의 좌표 차가 지금 현재 여기가 2예요. 자,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2 알파예요. 실제 점근선 사이의 거리는 3분의 5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아, 3분의 5 플러스 알파는 3분의 2 알파 플러스 2와 같구나. 3분의 1 알파는 3분의 1과 같구나. 알파는 1이다. 알파의 값이 1임을 이용해서 Q점의 좌표를 찾고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K의 값을 구하면 바로 이렇게 3분의 17이라고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Q점의 좌표, 이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0,1이라는 점을 지난다. 모든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파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 부분의 값이 1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과 같고요. 3분의 2의 0제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함을 찾은 것에 불과하고요. 3분의 8로부터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를 1만큼 더 더해서 3분의 11이라고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P점의 좌표를 동일하게 찾아서 구할 수도 있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점근선을 통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라는 것, 요것 하나를 가지고도 이와 같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그것도 지수함수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수열, 등비수열과의 관계를 통해서 쉬운 풀이를 지금과 같이 시도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할 시에는, 자,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용해 주면 돼요. 자, 평행 이동 1, 2, 지금 X증분과 Y증분, X증분과 Y증분이라는 힌트를 여러분이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평행 이동을 통해서 저 둘의 점근선을 같은 곳으로 맞추어 두고 풀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는 y 이퀄 3분의 2의 x 플러스 3제곱이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y 이퀄 3분의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한 거예요. 자, 원래 있었던 녀석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내려왔으면 되고요. 자, 원래 있었던 녀석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려왔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P점과 Q점이 각각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자, P점과 Q점의 X좌표는 여전히 1만큼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 P라는 점 내려왔으니까 P'이라고 해볼게. 자, 그 다음 Q라는 점 내려왔으니까 Q'이라고 해볼게. 자, 그렇게 했을 시에 선생님이 이거 하나를 더 지금 찍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지 않니? 이 지수함수와 이 지수함수는 이제는 옆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완벽히 일치하는 녀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해 온다면 여기에 Q'이 있을 거란 이야기야. 맞네요. 자, 그랬을 시에 Q'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를 알파라고 한다면 네가 알파일 거 아니니? 자, 그 다음 P'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 자, 1만큼 옆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둘의 차가 얼마가 될지를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어. 왜? 자, 원래 이만큼 거리가 있었는데 너는 3분의 8만큼 내려왔고요. 너는 1만큼 내려왔어요. 아,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높이 차이가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으면 3분의 2, 3등분입니다. 내분점 등도 같이 떠올라. 비율이므로 당연히 중요하게 공부했던 개념들이 같이 떠오르는 거야. 비율과 관계된 개념들, 기울기, 내외분 모두 중요하게 이 시험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왜? 내외분 공식에 보면은 m 대 n으로 내분하면 m 플러스 n분의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 2대 1로 내분하면 그러면 2 플러스 1, 3분의 라고 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2대 1을 구하게 되는 거라고. 아, 문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3분의 2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3분의 1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알파가 1이야.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평행 이동을 해보면서도 이 일정한 비율을 1만큼 1만큼의 관계로 옆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협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면 알파의 값을 정확하게 역시 구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올려서 P 또는 Q의 점의 좌표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수함수 단원에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공부하였던 점이라든지 점근선이라든지 지수함수의 뜻이라든지 그 본질적인 교과 개념 안에 있는 내용을 이용했던 풀이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 떠오른 것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것 또한 연립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이건 연립하면 안 나오거든. y equal fx 탄젠트라는 함수와 어떤 직선 y equal mx라는 녀석을 연립해서 1차식과의 교점을 구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읽어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지수 로그 함수는 그나마 지수식끼리, 로그식끼리 방정식, 부등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도출된다라는 결과라도 공부를 같이 해. 그래프라는 원리가 있고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결과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둘을 모두 공부한 게 지수 로그 함수 단원이라고 한다면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은 결론조차 우리 교과서에 없습니다. 원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여러 개까지 나올 수 있는 삼각함수와 y equal k 등의 직선에 대한 교점 및 방정식, 부등식 그 결과는 다 무엇을 통해서 밝혀야 해?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대칭성과 주기성을 갖는다. 주기성, 한 주기를 말하고요. 대칭성, 그 대칭성에 의해서 너희 둘이 같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야. 그래.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선 내려주면 절반으로 나뉘게 될 텐데 여기 또 내려주게 되면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1대2로 닮았고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합동이고 대칭인 관계에 있어. 자, 수선 내려서 평행선에 의해서 닮음이 생기는 것,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외분, 직각삼각형을 2개 이상 그려보았을 때 언제나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너와 네가 합동냐, 너를 발견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평가원은 발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게 출제해야지. 교과과정 안에 있어야 돼. 7번 문제를 풀이할 때 이미 그려보았던 그림인 겁니다. 그 또한 탄젠트였네요. 실제로 묻는 것은 이쪽에 있는 녀석이었고 우리가 그렸던 것은 여기에 있는 녀석입니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3을 정확히 답으로 할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럼 이건 지금 현재 4등분이네요. 그럼 거의 다 풀이가 됐네? 자, 그러나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뭘 통해서 그리도록 돼 있니? 삼각함수의 뜻을 통해 그리도록 돼 있다. 지금 4등분이라면서 이 한 칸이 4분의 1 주기라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원을 통해서 정의된 대로 그려나가는 것이다.
만약 사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아간 만큼 회전량을 이쪽에 표현한 후 회전량만큼을 여기에 표현한 후 y좌표를 따라가며 그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기울기를 따라가며 그리게 되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해 볼까? 반바퀴가 하나의 주기였고요. 반바퀴를 더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기울기의 변화가 똑같은 것이 나타나게 돼. 자, 그때 4분의 1 주기만큼 갔을 때의 기울기는 얼마? 1. 그것을 따라가며 그렸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2분의 1 주기는? 그땐 값이 없어. 그래서 2분의 1 주기에선 점근선이 나타났던 거야. 자, 이게 그럼 4분의 3 주기 갔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 그걸 따라가며 그린 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다. 딱 거기까지 그려져 있네요. 4분의 1 주기이므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이때 함수값은 1입니다. 끝! 여기도 1이겠네요. 대칭. 높이가 2. 그 다음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므로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을 구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루트 3분의 4 곱하기 높이 2. 끝. 답입니다. 3분의 4 루트 3이잖아. 이용된 개념은 무엇이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대칭성과 주기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의 주기다. 대칭이다. 4등분점이다. 그 다음 그것은 무엇을 통해 그리는가? 뜻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바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임을 이번 현 교과 과정을 제대로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본질적으로 떠올릴 것이다. 그래서 4분의 1주기이므로 1이다. 4분의 1주기이므로 1이다.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이고 10종 교과서 모두에서 따라가며 그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회전량에 따른 좌표, 회전량에 따른 기울기를 따라가며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질인데.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또한 그림은 없지만 이렇게 직선을 모두 구하고 y절편을 찾아서 연립하는 것이 최선의 풀이가 아닐 것은 이제 여러분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잖아. 물론 이렇게 해서 y절편을 찾아서 하나씩 그것을 뭐 대입해보고 계산해보고 같다라고 해가지고 풀이해보는 것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9번, 11번, 13번 합창하고 있습니다. 직선은 직선이고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야.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있어. 자, 그럼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 둘 다 기본형이잖아. 둘 다 여기를 지난다고 y equal 로그 자, 너는 4, 너는 2 밑이 클수록 더 x축에 붙어 나타나겠지. 왜? 밑이 클수록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y equal 2의 x제곱보다 4의 x제곱이 급하게 나타나니까. 자, 요 정도 그릴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A, B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각각 지나고 있는 두 직선의 y절편이 일치한다. y축 위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사실 로그의 성질에 의해 밑의 변환 등을 통해 이것이 2배가 됨을 확인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외분 등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힌트를 받을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도 됩니다. 자, 삼각함수. 기울기의 본질이 뭔가요? 탄젠트의 본질이 뭔가요? 너분의 너가 작은 삼각형에서든 큰 삼각형에서든 언제나 일치한다는 거야. 그것이 작은 원에서든 큰 원에서든 기울기 혹은 반지름으로부터 x좌표, 반지름으로부터 y좌표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다루는 거라고. 자, 이것을 개념대로 풀이해 왔을 때
보고 지나가게 되는 것들을 보세요. 비율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직선의 본질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평행하게 직각삼각형이 닮아 있었을 때의 삼각비 혹은 닮은 비 등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오면 더 어색한 거예요. 내외분점 증명 유도 과정은 두 점이 있다. 지금 두 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두 점이 있다. 그 안에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행선에 의해 갈라지게 되는 이 삼각형들의 닮은 비에 의해 이것 또한 m 대 n이 되는 것이고 y좌표 또한 m 대 n이 되는 것이다. 까지가 중요한 거지. 두 삼각형 A 대 B 닮음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다? 잠시 로그 함수 및 로그의 성질 등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앞서 비율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내외 분점 유도 과정이야. 이 또한 비율이거든. 그리고 그것의 공식이 아닌 기본 원리를 이용하는 발상이라는 거야. A 대 B는 자, 이것이 두 배 관계에 있다를 알아챘으면 좋고요. 알아채지 못했어도 됩니다. 그냥 로그 로그 2의 A에서 로그 4의 A를 뺐어. 그거 돼. 로그 2의 B에서 로그 4의 B를 뺐어.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다 발견해도 돼. 바로 이것이 뭐냐? 로그 4의 A가 되고요. 바로 이것이 뭐냐? 로그 4의 B가 됩니다. 사실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자, 그럼 안쪽 바깥쪽 곱해가지고 한 줄 계산하면 나옵니다. A 로그 4의 B라는 녀석은 B 로그 4의 A와 같기 때문에 자, 로그 4의 B의 A제곱은 로그 4의 A의 B제곱과 같다. 끝.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너와 너도 같다. 이것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방정식, 부등식의 풀이에서 결론 지어져 있는 부분이고 삼각함수에서는 그 결론조차 없고 둘 다 중요한 것은 그 그래프의 개형에 의한 원리이다. B의 A제곱, A의 B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주어져 있는 F1이 40이다 라는 것을 통해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을 더한 것이 40이다. 각각 두 개가 같다고 했으므로 너도 20, 너도 20이 되어야 됨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결국 F2의 값을 구하라 한 것은 B의 2A제곱, A의 2B제곱을 구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20의 제곱, 20의 제곱, 400을 두 번 더하라는 것과 같다. 그저 1번 문제와 동일하게 지수법칙만으로 정답을 낼 수 있었음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80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15번 문제 2022 대수능에서 수원 최고 난도로 물어봐진 문제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 그림도 있고요. 굉장히 길어요. 이 칠판이 지금 꽉 찼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밑에 더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문제에 만났으면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없어요. 일단 풀이부터 하고 그 다음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반지름이 같은 원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져 있어. 자, 이 원을 보고도 사실 어떤 개념이 떠올랐으면 좋고요. 이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진 상태로 또 변의 길이의 b를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자, 여기서도 어떤 개념이 떠올랐으면 좋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들을 연상시키고 어떤 개념의 연결 과정, 종합 과정을 만들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살피도록 하고요. 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부분 다 도와주고 있어요. 자, C5, 2, 5원 차분히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요 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5원, 5,2D 요거예요. 아,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각의 크기 두 개를 더하면 직선 파이 180도가 된다는 뜻이야. 전혀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 다음 세타3라는 녀석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2래요.
세타 3라는 녀석이 왜 그렇게 되지? 자, 이것도 궁금은 한데 일단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타 3 이퀄 세타 1 플러스 세타 2에서 자, 그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었고요. 거기다가 이걸 대입하면 이게 나오는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대입해서 살펴도 되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지나가도 돼. 여긴 지금 다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파이이므로 그래, 이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파이이므로 여기를 잘 살피면 여기가 세타 1이라는 거네요. 이 세타 1에다 세타 2를 더하면 파이다. 방금 전에 직선 잡았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C51B 이퀄 세타 1이다. C51B 이퀄 세타 1이다. 아, 오케이. 이게 왜 이런지는 알았는데 사실 그냥 따라오면 여기까지의 결론은 바로 평가원이 출제자가 그냥 구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진짜 시작이 되는데 O251B라는 녀석이 O251B 이제 세타 1 플러스 세타 2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타 3가 된다. 그렇다 그랬잖아. 이게 세타 3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 세타 3고 너도 세타 3야.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두 원의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 각이 모두 같아서 합동이라는 거야. 아, 이게 왠지도 알았어. SAS 합동이야. 두 변과 끼인 각이 세타 3로 같아졌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것이 BO2 이퀄 O1D 이퀄 2루트 2K다. BO2 그리고 O1D 그것이 2루트 2K다. 아, 오케이. 지금 현재 AB의 길이를 K라고 둔 부분은 선생님이 생략을 해두었고요. AB의 길이를 K라고 하고 그 다음 요게 2루트 2K. 왜? 1대2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요게 2루트 2K 인 것처럼 이 부분 합동이라고 지금 찾아냈기 때문에 요 부분도 2루트 2K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모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더니 여기가 90도인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바로 AO2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 즉 이 원의 지름을 너와 너로 찾아내라는 거야. 90도인 걸 알았으면 그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 제곱하면 8이 되고 1 제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9루트 씌워주게 되면 3이 되니까 3K라는 것을 바로 저 직각삼각형만 찾았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대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BO2A 바로 이 각이에요. 자, 이 각이 왜 세타 1의 절반이 되는지 그조차 생각 안 해도 되도록 알려줬어요. 자, 그 기본 원리도 잠시 후에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2분의 세타 1이라고 지금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3K라고 알고 있고 밑변의 길이 2루트 2라고 알고 있으면 2루트 2K라고 알고 있으면 변의 길이의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삼각비 또는 삼각함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직각삼각형에서는 바로 이것을 변의 길이의 비로 읽어내기만 하면 3분의 2루트 2임을 알게 됩니다. 아직 K를 모르지만 변의 길이의 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네모와 나네모를 모두 구해나가는 데에 어떤 거 하나만 발견하면 돼? 사실 이거 하나만 발견하면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형에 대한 내용들 물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평가원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겁내지만 않았으면 저 90도만 발견했으면 가나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은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라고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상태로 두 변 그리고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까지를 모두 알려주었다. 그럼 코사인 법칙 적어 보면 돼. 자, 어떤 삼각형 O2BC라고 했으니까 O2BC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O2BC.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변의 길이를 알려준 것이 BC의 길이가 K라고 알려주었고, 그리고 BO2, 요 길이가 2루트 2K라고 알려주었고, 그 다음 각 CO2B, CO2B, 바로 요 각이에요. 요 각이 2분의 세타1이야. 자, 그럼 이 두 변과 띠인각을 가지면 요 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본디 코사인 법칙의 기본 적용이었는데, 지금 요 놈을 모르는 상태로 요 놈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야, 다. 그걸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K제곱은 BC제곱이에요. 그리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2배의 요거 2개 코사인 이놈 이라고 구하면 되는 거잖아. K제곱은 2루트 2K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배의 2루트 2K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값 바로 3분의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면 어렵지 않게 X값을 바로 3분의 7K라고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은 X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정식 풀이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정답을 여기까지만 하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가에 들어가 있는 거, 나에 들어가 있는 거 각각 거기다가 P를 집어넣어서 구하라 그랬는데 P의 값 A2C, O2C 라는 녀석이 지금 3분의 7K임을 알았기 때문에 3분의 2루트 2를 이 양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주면 되므로, 자, FP라는 녀석은 이 3K에다 널 집어넣는다고 3 곱하기 3분의 2루트 2고요. 그 다음 곱하기 GP라는 녀석은 여기에다가 역시 이 녀석을 집어넣는다고 3분의 7 곱하기 3분의 2루트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3, 3 사라지고 2루트 2가 되고, 자, 여기는 3분의 7, 아니 9분의 7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2루트 2가 있으므로 우리 둘을 곱하면 아까도 제곱해 보았듯이 8이기 때문에 8, 7에 56, 9분의 56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임을 바로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결정적이었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이와 같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 이제 기출분석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형을 고난도 문제로 출제하니까 중등 도형을 모두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2번. 이것을 평가원이 뭘 보고 출제했는지를 생각해 본다. 자, 뭐가 정답일까요? 자, 1번이라고 답하게 되면 평가원은 그것을 보고 출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뒤만 쫓아가는 과거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중요 개념에 대해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삼각함수 단원의 중요 학습 목표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 있고 그것의 기본 원리까지를 물을 수 있다. 과정 중심의 수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예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리고 그 개념은 언제든 다른 것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었으니까 도형 관련된 것이 기본 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갔어. 다른 개념이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것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개념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학습 목표대로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개념대로 잘 공부했으면 그럼 바로 맞출 수가 있게 출제된 겁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었던 이 90도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고등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공부할 곳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게 해설지를 답습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도형이 이용되는구나,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의 풀이 과정은 이것이구나 하면 그건 이 문제 풀기 위한 공부지 앞으로 나올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의 결합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과 개념들, 그걸 따라 생각해 보았을 때 벌어지는 일, 문제의 형태가 새롭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좋은 공부가 돼요. 그것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떠올리게 되는 것, 원, 삼각함수의 뜻. 변의 길이의 b, 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 b. 그리고 이 과정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떠올리도록 되는 것.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증명 유도 과정. 작게나마 이용되었던 부분들, 결정적인 부분은 그 90도 하나였고요. 그 각각의 개념들조차 모두 우리가 방금 전에 떠올렸던 개념들, 방금 전에 떠올렸던 그 개념들과 관계된 우리 교과과정 내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 평가원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 이걸 보고 내는 거구나 라는 걸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출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었지만 다음번엔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 그 개념에 대해서도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해 두게 되면 새로운 표현을 봐도 내가 떠올린 것 안에서 모든 개념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시험장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이 문제풀이에 쓰였던 도형의 성질 및 발상에 대해서 결정적이었던 부분부터 부가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 혹은 운에 의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였어 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단지 도형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쓰이게 되는 도형의 성질마저도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읽어내고 개념을 정확하게 떠올리고 생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즉, 평가원이 이러한 내용을 출제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을 보고 출제했는지, 그 과정 중심의 수능이라는 걸 느껴보는 거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도형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어떤 다른 개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아,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건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모두 떠올릴 수 있었다면 심지어 중등 도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과 과정을 잘 공부했으므로 자신 있게 접근하고 풀이할 수 있다 라는 신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게 기출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으로 쓰였던 것은 바로 이 빨간 부분이에요. 도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이 지름,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요소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만 내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피타고라스 삼각비, 우리가 늘상 삼각함수 단원에서 하던 내용이고, 코사인 법칙, 그건 뭐 쓰라고까지 주어져 있어. 하나의 독립적인 학습 목표를 이루고 있는 고등교과의 내용만으로 모두 가나다 다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그리고 문제에서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도록 하는 부분 등을 통해 제일 먼저 떠올렸어야 하는 개념은 이제 노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우리에게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까지도 세 변과 세 각 사이의 관계, 그것을 삼각형의 유교소라고 부릅니다. 걔네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녀석인데, 자, 이것의 중요한 부분은 그저 그 공식 및 결과물에만 있진 않아요. 평가원이 교육부의 의뢰로 만들어낸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가나다 주어져 있었던 이 네모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도형에 의한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유도 과정,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도 같이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은 무엇이니?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문제만 봐도 지금처럼 원이 주어져 있잖아요. 외접원을 이용한 유도 과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수성을 내려서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A에 마주보고 있는 변을 A라고 한다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모두 일치하고 그것이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2R과 같다라고 구하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 원주각의 성질이 이용되네요. 이놈을 회전시켜도 삼각함수 단원 자체가 각을 회전으로 정의하잖아. 오, 이렇게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A' 하고 나면 지름을 지나도록 옮겼다 이거예요. 그럼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언제나 90도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증명한다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뭐 하는지 볼게요. 90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게 2R이잖아. 2R분의 A가 사인 A'이네요. 그걸 통해서 사인 A'과 사인 A는 같은 각이니까 사인 A 이퀄 2R분의 A다. 이것을 통해 사인 A분의 A 이퀄 2R을 구할 수 있고 사인 B분의 B도 사인 C분의 C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 A분의 A 이퀄 사인 B분의 B 이퀄 사인 C분의 C 이퀄 2R이다 라는 사인 법칙이 탄생한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그것도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임을 이용해서 그 직각삼각형에서 무엇을 읽어냈나요? 삼각 B를 그대로 읽어냈습니다. 자, 어디서 이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90도인 거 찾은 다음에 코사인 값을 읽어내잖아. 90도인 것을 찾은 다음에 2분의 세타 1까지는 주어져 있었고 너 분의 너, 이번에는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값을 읽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각형을 수선을 내려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A, B, C라고 하고 주로 이 방향으로 돌려서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에 대해 마주보는 이 대변 대각을 모두 표현을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이 A라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아닐 때에도 너와 너를 가지고 지금 그거 썼던 거잖아. B제곱 더하기 C제곱 가지고 A제곱이라는 빗변의 길이를 구했던 것이 90도일 때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자, 이것을 빼기 2배의 BC의 코사인 A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역시 수선을 내려서 이번에는 원주각의 성질이 아니라 수선이에요. 수선을 내려서 역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높이를 B 사인 A라고 표현하고 반대 방향에서는 A 사인 B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둘이 같다라고 하면 사인 법칙이 유도돼. 자, 지금은 B 코사인 A까지 이 두 개를 모두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C 빼기 B 코사인 A가 되기 때문에 너와 너를 가지고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삼각 B만 이용했을 시에는 사인 법칙까지 증명을 역시 여기서 완료할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무엇을 했나요? 피타고라스. 그리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각삼각형에서뿐 아니라 일반 삼각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에도 피타고라스를 일반화한다. 코사인 법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까지 이용됨을 알 수 있었고요. 사인 법칙 및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의 기본 원리,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 B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름에 대한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을 90도라고 찾는 부분까지만 할 수 있었으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럼 다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 4번 부분은 여기서 해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문맥을 하나도 모르겠으면 이 뒤에서 좀 불편하잖아. 사실 여기만 봤어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요만큼 알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결정적으로 쓰였던 요소,
외에 부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용되는 요소 또한 이것과 관계가 있었는가? 자, 이것은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입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원주각의 성질까지만 이용되었잖아요. 원주각의 성질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저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인 법칙,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증명 과정에 대한 것은 상위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그 증명 과정에 이용된 것이 원주각의 성질이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다 같다는 거.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게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입니다. 무엇이냐? 왜 원주각이 다 같냐는 거예요. 하나의 호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호의 길이를 통해 중심각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다. 호도법. 근데 호의 길이가 길면 각의 크기도 커진다. 중심각만 커지는 게 아니라 원주각도 커지게 된다. 그게 사인 법칙의 의미잖아, 사실. 이게 길면 이것도 커요. 이게 짧으면 이것도 작아요. 그걸 현의 길이로 했을 때는 사인 B로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원주각, 중심각 사이의 관계는 생각해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 원리 안에 속하는 중등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그으면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하면 너, x 두 개를 더하면 너. 하나의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어디에 잡든지 간에 중심각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원주각은 하나의 호에 대해서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증명하게 되어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배려해 주었다. 원주각의 성질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봤으면 문제 푸는 데는 문제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부수적으로 이용될 부분 또한 그것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들, 바로 이겁니다. 90도, 아니. 직선이 180도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각을 더하면 외각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 또한 모두 도와주었지만 그 개념이 사실 여기에서 내각 두 개를 더해서 외각이 된다. 내각 두 개를 더해서 외각이 된다.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만 부가적으로라도 이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부분은 다 도와줬네요. 다 도와줬네요. 직접적인 고등교과에서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아, 여기까지는 그래, 물어보지 말자. 평가원의 친절함을 느껴야 하고요. 자로잰 듯 정확함을 느껴야 합니다.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합동인 도형 두 변과 끼인 각이잖아.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이용해보면 빗변까지 같아질 거 아니에요. 합동일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합동인 도형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삼각함수에서 자, 앞선 5번 문제에서도 그리고 11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합동을 발견하는 요소와 같습니다.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파이 플러스 세타, 네가 세타라고 한다면 파이 플러스 세타, 이 시험지에서는 현재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시에도 이 동일한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통해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원 위에서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삼각함수의 정의이지. 수원의 두 번째 대단원 삼각함수의 본질이 이거라고. 그것대로 공부한다면 자연스레 여러 차례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요소이고,
자, 이뿐 아니라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타 등도 내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음각이에요. 그 공식이라고 우리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 내의 내용과 우리 교과서에서 부르지 않는 내용을 그걸 또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시험장에서 커다란 척도가 됩니다. 아, 교과 과정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각 공식, 뭐 보각, 여각 공식 이런 것들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살피게 되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두 개의 합동인 직각삼각형으로 나뉘어 있지 그것을 통해 사실 이 각의 크기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 두 개가 같다라는 부분 또한 지금과 같이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합동이라고 대칭 이동의 아이디어를 통해 회전 이동의 아이디어를 통해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윗부분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적절하게 읽어내는 데에도 사실 삼각함수 단원에서의 기하적인 내용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의 기하적 내용들, 그것을 통해 모두 떠올릴 수 있는 그 제반 상황 안에서 결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부분까지 모두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연에 의한 요소도 살펴볼게요. 선생님, 이게 이거랑 같다라고 보이면 끝 아닌가요? 도형이라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직관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할 땐 그 또한 안배해야 됩니다. 그런 운에 의한 요소 또한 교과 개념을 정확히 제대로 공부했느냐에 의해서 유불리가 결정되어야지 그냥 안드로메다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발상을 가지고 중등 도형 올림피아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유리함을 얻게 되면 그게 중등 시험이지 고등 시험이냐는 거야. 고입 시험이지 대입 시험이냐는 거야. 자, 사실 솔직히 이 문제 처음 보고 이거 두 개 각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림에서 이미 호의 길이가 같아 보이거든. 호도법, 일반각과 호도법. 원 위에서 호의 길이를 살폈을 때 각의 크기로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삼각함수 단원의 첫 번째 학습 목표야. 이게 먼저 떠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무방해. 그래도 이걸 사실 이 호의 길이가 같다고 주어져 있진 않았잖아. 그냥 눈대중이잖아. 살짝 유리할 수는 있어도 결정적으로 유리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줬어요. 구하라고 안 했어. 줬어.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네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물어봤어. 하지만 그러한 작은 요소들마저도 안배되어 있다. 또 보자. 이것 또한 생각한 친구 있지 않니? 이게 2루트 2K인데 너도 2루트 2K가 될 것 같아. 내가 신통방통하네. 이걸 어떻게 찾아냈지? 자, 회전이동 점대칭입니다. 탄젠트 5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어떤 각의 크기가 있었을 시에 그거를 파이 플러스 동일한 만큼의 각의 크기 하면 이쪽으로 또 와 있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부채꼴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이 합동이 됨을 이용해서 이 2사분면의 각에 대해 4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사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대칭 이동의 관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대칭 이동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도 있고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삼각함수의 본질입니다. 원을 통해서 삼각함수를 다루어 보았는가?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다. 교과서 10종 교과서 모두를 보세요. 삼각함수에서 공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 그냥 삼각함수 단원은 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요.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원 다루라는 거. 원. 그 안에서 합동인 도형을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이것을 다루라는 거. 원. 그게 삼각함수의 뜻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15번 내도 되지.
그 도형을 다뤄보았는지, 그 합동을 다뤄보았는지 내도 되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래프를 그려본다. 이것과의 관계를 통해 그래프를 그려본다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11번 문제에서는 이처럼 반바퀴 혹은 한 바퀴에 해당하는 그 주기, 그것을 가지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도 1 하고 바로 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이네요. 5번, 11번, 15번. 이쯤에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우리 개정 교과서랑 똑같아.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런 15번 문제를 맞추고자 하는 상위 수준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인 법칙 뭐 배워서 왜 뭐 어디다 써먹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만 그동안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해왔잖아. 일반 삼각형에서도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고. A분의 B, B변분의 높이, B변분의 밑변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사인 B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이야기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일반 삼각형에서의 삼각비입니다. 그럼 넌 뭐야? 넌 뭐야? 일반 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그와 같은 우리가 공부하도록 돼 있는 핵심 개념. 그게 뭔지는 교과서 학습 목표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상위 수준의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그것의 기본 원리, 유도과정, 증명과정. 그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출제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개념도 모두 마찬가지야. 도형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왜 배우는지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왜 성립하는지를 생각했으면 왜 배우는가?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용도입니다. 어디에 이용할 것이냐? 그걸 위해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평가원은 이것을 보고 출제한 것이다. 어떤 부분을 부가적으로 물어보고 다 알려주었는지, 어떤 부분을 결정적으로 물어보고 안 알려줬는지 구분하고 확인해 본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출, 이거는 해설지 답습하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풀이를 위한, 이 문제 풀이에 이용되는 그 풀이 과정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다 까먹어야 됩니다. 다 까먹어버리고 이 문제를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보강하고 충분히 깊게 개념학습을 하고 그걸 떠올렸을 시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접근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야. 개념의 결합, 그것이 바로 수능입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첫 번째 문제, 다시 쉬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이 2, 15 다르기 때문에 밑을 먼저 통일을 해주면 좋고요. 그러고 보니까 1번 문제에서 밑을 2로 통일해서 지수법칙 이용했던 게 있네요. 자, 지금은 밑을 2로 통일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지수와 로그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로그의 성질과 지수법칙은 같은 연산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자, 실제 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지수 자리에선 뺄셈이 일어난다라는 뜻과도 같고요. 자, 이 둘 나누어 주게 되면 8을 곱하면 120이 되기 때문에 8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것을 덧셈으로 쪼갠 다음에 덧셈 뺄셈을 통해서 풀이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로그의 뜻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뜻 무엇이니? 바로 2의 몇 제곱이 8이니 2x입니다. 자, 2의 몇 제곱을 해주면 8이 돼요? 이 세모의 값이 3이기 때문에 이것을 3이라고 답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수로 표현하고 로그로 표현하고 둘이 같은 표현임을 숨쉬듯이 바꾸어 표현한다. 로그의 뜻이라는 중요 개념이고요. 자, 이용된 개념을 마저 정리하면 이 사이에선 로그의 성질이 이용되었고요. 여기서 밑을 바꾸는 데에는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3번 문제 풀이할 때도 이 미체 변환 공식을 통해서 밑이 4인 것과 밑이 2인 것을 처음에 파악할 수도 있고 중도에 파악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용할 수 있지 않았니? 만약에 앞서 있었던 4점짜리 문제, 중킬러 문제 이런 곳에서 좀 막혀가지고 이쪽을 먼저 풀어본 학생들이 있다면 역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개념을 통해서 하나씩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풀이해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시그마 바로 수열의 합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 두 개를 보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7, 8 달라요. 달라도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한 것이 있나? 시그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한 건 시그마의 뜻과 성질입니다. 시그마의 뜻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공식들보다도 이 녀석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요거 2배에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2배의 AK 시그마 K 이퀄 1부터 7까지 AK 이퀄 56이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2배 해서 적었냐? 여기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10 동일했기 때문에 그것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본 것이고요. 눈으로 관찰을 해서 시그마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8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와 너 사이에서 넌 7개를 더했고 넌 8개를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를 너에서 너를 뺀다거나 너에서 너를 뺀다거나 하면 이 왼쪽 부분은 없앨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바로 이 부분이 구해지겠구나. 자, 어떤 것을 빼도 괜찮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56을 2배 해서 112라고 적었어야 해요. 오케이. 자, 좌변만 2배를 하고 우변을 2배를 안 했네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여기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이퀄 1부터 10까지 역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 앞으로 실수배 꺼낼 수 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8까지이므로 얘네 둘끼리 합칠 수는 없지만 이 둘은 동일한 식인 상태에서 8번째 항까지 7번째 항까지 그 둘만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빼주게 되면 왼쪽 부분은 사라지고 오른쪽 부분은 너에서 너를 뺀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A8 바로 구해졌네. 12 정답이야. 자, 이와 같은 중요 발상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시그마 K제곱 유도 과정. 자, 이 공식은 이번 시험지에 쓰인 곳이 없습니다. 공식 자체는 뭐 이거 6분의 어쩌고 해가지고 못생긴 거 있잖아.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자, 그러나 이러한 공식 그 자체보다는 수능 시험장에서 더 중요하게 3점, 4점짜리 문제로 물어봐지는 것은 이것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도 여러분이 계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구해나가는 기본 원리 자체가 시그마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 세제곱 이라는 녀석을 K 이퀄 1부터 n까지를 더해서 자, 이것은 상쇄되는 식이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둘을 빼주게 되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3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이 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시그마의 성질대로 3배 해서 모두 이끌어낸 다음에 일부분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시그마의 성질대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일부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이용된 개념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시그마의 뜻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1에서 출제되었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제 또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5번과 더불어서 이걸 개념대로 생각했을 시와 그렇지 않았을 시 느껴지는 체감 난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문제예요. 즉, 어떤 학생들에게는 15번도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거 내가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고 이것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15번 뭔가 좀 새로워 보이긴 하지만 개념대로 접근을 해보았더니 자, 아까 해설하면서 보았잖아요. 필수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교과 개념에서 공부하도록 돼 있는 중요한 부분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으로 답이 되기 때문에 쉬웠다는 거야. 이 21번도 마찬가지 개념대로 공부했던 내용대로 망설임 없이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3분 이내 간단하게 풀리더라 이거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극명한 결과가 갈라지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만점자 표점은 높아졌고요. 이걸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나 만점자 수는 또한 크게 증가해 버렸고요. 이걸 쉽게 느낀 학생도 많다는 거지. 이와 같은 15번, 21번 수1 가장 기반이 되는 이 과목에 대해서 개념대로 생각만 하면, 과정대로 생각만 하면 모두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것으로 출제하였다. 평가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15번, 21번 이런 번호대에 있는 문제를 한 번도 못 맞아본 학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DM이. 와, 선생님 15번, 21번 이런 번호 처음 맞아봤어요. 그리고 2분, 3분 만에 착 풀려버려가지고 개념대로 행동하면 정말 맞도록 평가원이 출제하는구나. 소름이 돋았어요. 678 답까지 찻쌤이랑 해봤던 거랑 똑같아.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것은 무엇이니? 절대값으로 주어진 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기 때문에 AN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수열인 겁니다. 10항이에요. 차쌤이 언제나 강조하던 것이 등차, 등비 수열 그 관련된 것 10개 정도까지는 가우스 초딩과 함께 다 나열해 보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쓰인 개념부터 한번 살피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잖아요. 이거 뭐 하면 돼요? 나열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 단원의 핵심 목표이자 가장 숭고한 행위이고 발견적 추론 능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개념적인 행동, 수학적 신념, 이거라는 거야.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뭐 평가 기준, 교수학습상의 유의사항, 교육부와 평가원이 출간한 모든 책에서, 모든 문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화식이라는 용어까지 삭제했잖아. 등차, 등비를 제외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나열해서 다루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룰 의무사항이 없어. 근데 심지어 이건 등비 수열이네? AN이 아니라 절대값 AN이라는 수열을 생각해 보면 얘는 등비 수열이야. 그건 발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등비 수열임을 알았으면 이건 또 어떻게 다루는 게 최선이니? 이 또한 나열해서 다루는 게 최선이에요. 자, 그래서 수열 단원은 아주 간단한 결론이 존재하는 단원입니다. 어떤 문제에서건 그 원리와 과정을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가 수능 고배점일 거 아니야. 무조건 나열을 한다. 수열은 나열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과 등차, 등비 수열인 경우에는 일반항 합등을 우리가 그 나열을 통해 구해나가던 과정 안에서 발견했던 것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최선의 풀이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나열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1항부터 10항까지 나열한 다음에 가우스 초딩이랑 놀았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아니 사실 1부터 100까지 더했지. 역순으로 뭐 재배열한 다음에 그것으로 더하는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잖아.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A1, A2, A3 하면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첫째 항이 2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 항은 그럼 4, 8, 16. 아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앞선 문제에 보여줬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것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지수 함수의 뜻,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며 그래프를 그려본다라는 10종 교과서 모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다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수열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쭈르륵 가서 A10까지 가보게 되면 2의 10제곱이라는 녀석은 1024가 되고 그 앞에 있는 거 512 이렇게 A9가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당히 바뀐 것이 AN이라는 수열이 되는 것인데 10항까지를 다 더한 게 음수여야 돼요. 여기에 앞선 문제에 이미 힌트가 있는 겁니다. 힌트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게 되면 식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2 빼기 1분의 첫째 항 A의 2의 n제곱 빼기 1 이와 같이 만들어지지 않니? 자, 그런데 이 등비수열 파트에 대해서 상위 수준의 학생에게 역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니?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니? A1부터 A2 나열이에요. 이걸 해본 사람이 수열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N항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하지 않니? 거기다가 이걸 R배 해주면 RSN이라는 녀석은 등비수열의 뜻대로 이것을 나열하는 거지. R배씩 곱해가며 이것을 나열하고 그것에 의해 등비수열의 일반항 또는 합을 모두 구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 그럼 R을 곱해주면 A2가 됩니다. R을 곱해주면 A3가 됩니다. R을 곱해주면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왕창 발견해서 마치 바로 전에 보았던 수업 문제인 18번 문제에서 2를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모두 삭제돼서 A8만 남았듯이 1-R의 SN을 구해주게 되면 A1 빼기 A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R-1의 SN이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 빼기 A1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1인 상태잖아. 이것이 뭐냐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 이것이 뭐냐는 거야. 첫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ARn제곱의 뜻. 첫 번째 항. 아, 그래서 앞서 차쌤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은 아름답다 어쩌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전체 16g짜리 빵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차쌤이 반을 먹은 거야. 반이 남았겠지.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또 한 번에 다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또 반밖에 안 먹은 거야. 그럼 여전히 4g이 남아있어. 그것도 또 한 번에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2g을 먹었어요. 그럼 2g이 남아있지. 그럼 또 남은 것에서 또 아까워서 1g만 먹으면 1g이 남아있겠지. 야, 이거 뭐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영원히 먹을 수 있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니? 이 지수함수 그리고 등비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비 일정한 비율로 조사해 보았던 9번, 11번, 13번. 앞서서도 비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등비수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9번 문제를 풀이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 가장 기본적인 공비 2가 갖고 있는 비밀은 이 다음 항 16을 만들면 이 총합보다 크다는 거야. 16을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면 전체 다 해서 32보다 1이 또 모자란다는 거야. 무슨 뜻? 다 더해봤자 너보다 작다는 뜻.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통해 사실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총합이 얼마가 되어야 하니까 나열하고 규칙을 찾는 거야. 나열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야. 시도를 해야 발견을 하지. 나열하고 관찰하고 발견하라고 했지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뭔가를 발견하라고 차쌤이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고 관찰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다룬다라는 수열 단원의 덕목을 무엇을 통해 공부하도록 돼 있어? 등차 등비 수열을 통해 공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등차 등비부터 나열하면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출제된다. 끝! 마이너스 1024. 앞에 거 다 더해도 어차피 음수가 됩니다. 반대로 네가 양수가 되면 앞에 거 다 음수가 돼도 양수가 되어버린다. 총합이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네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앞부분을 모두 양수로 하잖아. 2, 4, 8, 512까지 모두 양수로 하잖아. 다 더해봤자 1024 빼기 2야. 그 다음 항 빼기 2라고. 아, 15번과 똑같네. 고난도 문제의 평가원이 고난도 문제를 내기 위해
생각하는 건 단 하나다. 그 공식의 유도 과정. 맨 앞, 맨 뒤. 이 빵 조각 얘기를 몰라도 네가 음수인 거 발견했으면 아, 그래. 이걸 다 더하는 것. 그게 너랑 관계가 있었어.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이런 관계가 있었어. 마지막 항 하나 남아서 너랑 빼주는 거야. 끝. 그럼 여기까지를 이 상태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멀지 않잖아. 마이너스 14 만들어라는 거잖아. 이걸 복잡한 수로 주지 않았잖아. 이거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항의 부호를 적절히 바꾸어 주면 된다. 자, 마이너스 14가 되도록 하려면 이것보다 12만큼 작아야 되잖아요. 12만큼 작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뭐 두 개를 바꿔주면 돼? 이거 두 개 바꿔주면 되나? 그럼 원래 있었던 것보다 6만큼 작아지고 6만큼 더 작아질 거 아니야. 12만큼 작아지겠네. 끝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 나열하라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목적지를 의식하라. AN은 절대값 AN은 등비수열인데 AN은 등비수열 비슷한 뭔가일 거 아니야. 부호만 다 플러스로 조정해 주거나 그러면 등비수열이 되는 건 맞는데 이 AN이라는 녀석은 내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수열이잖아. 그것을 심지어 건너뛰어가면서 구하래요. 다 나열해 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만 마이너스 2이고요. 너부터는 모두 양수다. 8, 8, 4, 32. 등비수열은 두 칸씩 건너뛰어도 두 계단씩 올라가도 자, 우리가 한 계단씩 올라가도 두 계단씩 올라가도 계속해서 등차 수열임을 발견하듯이 수능 시험장 들어갈 때 계단 올라가면서 한 생각이 등차 등비수열로 그대로 나올 거다. 자쌤과 공부한 여러분 선배들은 많이 듣고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거야. 128 4배 512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더하면 돼. 자, 그냥 더해도 678 금방 구할 수 있고요. 간단하잖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요만큼 정도까지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교육부에서 고시한 수학과 교육과정이라는 책의 66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는 자연수 거듭 제곱 합과 수열의 합이 간단한 것만 다룬다. 어렵지 않을 거야. 하면 돼.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다루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나열해보고 그 다음 내가 찾아보면 돼.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다룬다. 자, 이번 현 교과 과정으로 바뀐 후 2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평가원의 시험 7개의 시험입니다. 거기서 이것과 다르게 출제된 것이 있나요? 일반항 구하라고 출제된 거 있나? 복잡한 귀납법 나온 적 있나? 복잡한 수열의 합 구하라고 하는 것,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을 제외한 것이 출제된 적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수학적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곧 개념인 거예요. 시험장에서 수학 과목은 좀 그렇잖아. 내가 풀이가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일단 풀이를 진행하고 접근을 진행하고 추론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뭔가 안 내던 단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결합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자꾸 출제해. 이게 팩트야. 그럼 걔네들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함 없이 그때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교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공부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평가원과 교육부의 모든 문서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치 뭔가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것처럼 그거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생각을 해내고 못 해내고 그렇게 추론 과정을 진행하고 진행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결정하려면 공정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아무렇게나 떠올리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내라고 과연 출제할까? 이 중요한 시험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출 분석의 목적을 그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교과 개념대로 생각하기야. 물론 지금은 교과 개념 정확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만큼 움직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고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한 번에 다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이거랑 똑같은 유형 문제 나오면 풀어야지라고 풀이법을 답습해서 외워버리는 공부로 만 문제를 하는 것으로도 대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그보다 훨씬 적은 문제, 단 100문제를 가지고라도 내가 가진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바운더리는 우리 교과 개념 내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까지다. 그래야 확신 속에서 움직이게 되잖아. 그래야 용감하게 이 길을 망설임 없이 걸어가게 되잖아.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건 어떤 개념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의 이 표현은 교과서의 어떤 개념에 해당하지? 거기선 무엇이 본질이었지? 그걸 떠올려 가며 단 100문제를 해본다라고 해도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다 보지 못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출제 범위로 한 적이 없어요, 평가원이. 그건 룰이 될 수 없고 그저 롤이라고. 내가 이 수학 개념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한다. 이 관점을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지금 다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보세요. 다시 해설을 들으면 조금 더 보일 수 있어. 다시 보세요. 다음번엔 선생님 도움 없이, 해설지 없이도 많은 교과 개념을 옆에 적어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야. 지금 차쌤이 왜 이와 같이 최선의 풀이들을 바로 전부 찾아낸다고 생각해? 이걸 적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별로 수학을 잘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차쌤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꼴랑 이 교과서 교과 과정이잖아. 그것 안에서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개발하고 출제한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교과 다른 문서들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지. 교과 개념을 충실하게 그것을 통해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도구로 기출 분석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입니다.